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군별로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Asset Allocation,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산 배분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 그리고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한 다음에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것에 대응해서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의 투자 성과에 있어서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해요. 개별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중에서 어떤 자산을 선택하는가 보다 주식, 채권, 부동산에 각 몇 %씩 전체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이 자산 배분을 하는 방법은 각 자산군의 수익 위험을 분석을 한 다음 이 포트폴리오의 투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 투자 효용이라는 게 수익은 극대화하고 위험은 극소화하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두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의 수익 위험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이 좀 더 확장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산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고 더 많은 수로 확장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표준 편차 외에도 더 다양한 위험 지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 지표에는 미달 위험, 바, ES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확률의 개념이 개입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달 위험이라는 것은 투자의 성과가 목표한 성과에 미치지 못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하죠. 미달 위험은 영어로 shortfall risk라고 하는데요. 그걸 줄여서 SR이라고 합니다. SR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현한 수익률이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보다 낮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 확률을 계산할 때 통계적 방법이 사용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요.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 VAR는 Value at Risk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Shortfall Risk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요. 특정한 확률과 특정한 기간 동안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의 최대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 또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이렇게 정규 분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정규 분포의 평균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그 기대 수익률이 달성될 확률이 다른 수익률에 비해서 가장 높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달성될 확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런데 Value and Risk, 이걸 우리가 줄여서 보통 VAR라고 부릅니다. VAR 5%, 1개월 이렇게 얘기하면 1개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의 확률 분포, 이게 1개월짜리 기간의 확률 분포입니다. 그 경계값의 확률이 5%인 또는 거꾸로 그것이 실현될 확률이 95%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경계값 또는 경계값과 기대 수익률의 차이를 VAR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 정규분포라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종 모양의 그림의 아래에 있는 면적을 다 합하면 1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현 수익률은 이 종 모양의 그림 안에 어느 한 점에서 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실현되는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나쁜 5%의 구간, 그것은 왼쪽 끝에서부터 요 아래쪽 면적의 합이 5%인 구간을 말합니다. 그 경계값을 거꾸로 R95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이때의 이 값, R95%의 값이 앞으로 한 달 동안 5%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경우고요. 그렇게 나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수익률의 감소 또는 자산의 감소, 그 크기를 VAR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의 특성상 이 값의 위치는 이 분포의 표준 편차와 루트 t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z값은 우리가 가정하는 이 확률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수인데요. 우리가 5%를 가정하면 1.65, 1%를 가정하면 2.33 이런 식의 값을 가집니다. 이건 정규 분포의 특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을 자세히 보면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우리가 가정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바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 바의 크기는 기대 수익률로부터 실현 수익률이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도 약점이 있어요. 바는 어떤 확률을 줬을 때 그 확률까지에 다다라는 이 최소값까지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범위까지는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위험을 측정할 때는 이 5%의 임계치를 넘어서는 수익률의 기대값, 그러니까 이 빗금친 영역의 수익률의 기대값까지로 확장해서 위험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측정한 위험을 ES, Expected Shortfall 이라고 하고요. 이것의 다른 이름이 바는 반대, 조건이 주어진 Conditional Ba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 Expected Shortfall은 Shortfall Risk하고 이름이 조금 비슷하죠. 하지만 5%를 넘는 다양한 수익률들의 기대값이라는 점에서 Expected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이걸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달 위험, bar, expected shortfall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 척도를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배운 표준 편차가 가지는 위험 척도로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보다는 좀 더 복잡한 특징을 가지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표준 편차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준 편차를 포함해서 이것들의 개념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여러 가지 위험 척도를 살펴봤는데요. 그것들은 전부 다 이 수익 위험 평면 상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수익 위험 평면은 세로축이 기대 수익률이고 가로축이 위험 척도였죠. 이 자리에 표준 편차, 미달 위험, 바, ES 등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CAPM에서 배운 베타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수한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한 가지로 정의되지만 위험 지표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지금까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하던 이 자리에 적절한 위험 지표를 넣어서 우리가 투자 가능한 여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 중에 가장 우수한 것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바로 자산 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점에 해당하는 그 자산의 비중들을 그걸 X, Y, Z와 같이 쭉 얘기해 볼게요. 이 비율을 찾아내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금액을 할당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자산 배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 배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만 고려할 뿐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산이 뭔지는 쉽게 이해가 되죠.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이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자산을 말하는 건데요. 도대체 이 부채는 뭘까요? 모든 기관 투자자는 연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지출들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요. 이런 돈은 미래에 나가야 되는 돈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부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캐시 아웃플로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관 투자자는 이러한 캐시 아웃플로우를 자산 배분할 때 좀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가 향후 지출해야 되는 이 부채 또는 조달 비용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진 이자율과 같은 성격이 아니고요. 이게 다 연금, 보험금 또는 사업을 위한 지출들이기 때문에 이자율, 물가, 가입자의 소득 등 다양한 경제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생각해 보면 향후에 지출할 연금 지급액은 현재 화폐의 가치보다 물가 상승률만큼 더 높아야 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걸 생각하면 부채도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함께 조정되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고려해서 자산 배분을 해야 가장 최적의 비중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산 중심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을 자산 중심 관리, 줄여서 AOM이라고 부르고요. 그와 달리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고려하는, 즉 그 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자산 배분 방법을 자산 부채 종합 관리, 줄여서 ALM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익률을 적용할 때 단순히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만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지출해야 되는
조달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서 이걸 빼서 나온 수익률, 이거를 제도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로 자산 배분을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려면 그렇게 쉽진 않겠죠. 어쨌든 개념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AOM과 ALM이라는 두 가지 방법의 개념적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식, 채권,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각각의 자산군이 가지고 있는 수익과 위험도 고려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자산군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되는지도 함께 도출됩니다. 그래서 매번 투자 계획을 짤 때마다 올해는 각 자산군마다 몇 퍼센트의 수익을 기대하고 얼마 정도의 위험 지표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고 명문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요. 그것을 목표 수익률과 허용 위험 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IPS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당연히 IPS에 반영이 되겠죠. 우선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설정한다 하는 그 룰을 IPS에 적용하고 있네요. 이 룰에 의해서 당연히 기계적으로 목표 수익률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숫자로 도출이 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주택도시기금은 룰도 정하지만 그 결과 도출된 수익률을 숫자로 IPS에 직접 명기하고 있네요. 이러면은 매년 이것이 도출될 때마다 IPS를 개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와 비슷하게 허용 위험 한도에 대해서도 IPS에서 둘 다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용이 길어서 좀 잘라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위험 지표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IPS를 읽어보시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투자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목표 수익률과 허용 위험 한도를 설명하면서 제가 IPS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런 IPS는 저 기관 투자자의 홈페이지에 가면 다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투자자에서 언급된 여러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서 IPS를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그런 것들을 기관별로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